를 이제 쓴 거고 실제로 그리고 그걸 예상할 수 있는 게 이제 제가 여기서 나오는 게 공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지자체가 상가 관리를 해야 된다, 총수량 관리를 해야 된다예요. 제 생각은 수량이라는 게 수량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허가를 안 내줘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여기서 거주민 30명당 50인당 1점포 기준을 해가지고 넘어서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허가가 어렵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상가 관리를 상가 서비스 업종에 있어서는 이것들이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농공단지, 지산, 특히 서울 근처에 지산, 지식사업산지 등등 비었죠. 생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공실이고 많이 지어놓은 인프라지만 다 빡빡 잡아먹고 있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일들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래요. 지산만 해도요. 지산이 분양 2년 전에 3년 전에 특히 3, 4년 전에 했던 거는 100% 분양됐어요. 지금 하면 하나도 분양 안 돼요. 그래서 지산을 기숙사로 바꾸자, 뭐 아파트로 바꾸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만 하지 실제로 과감하게 바꿔야 돼. 지산으로는 안 돼요. 지산으로 특히 우리 어디냐? 우리 삼성에 지산을 많이 지었어. 거기 누가 IT 회사가 거기 왜 와요? 생각해봐요. 지산 지식산업이 왜 거기로 오겠습니까? 지금 가보면은요 구로공단 예전 3단지가 아니고 가리봉 지나서 그죠? 가산디지털의 지산도 비어 있는 데가 많아요. 구로디지털은 거의 찾는데 거의 특별히 문제 없는데 가산디지털만 가도 지어 있고 특히 독산동 쪽으로 가면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있나? 건너가면 광명에도 지산을 또 엄청나게 들여 지어놨지. 광명만 지었나? 더 내려가 목감에도 엄청나게 지어놨지. 왜 그런 거예요? 아 돈이 되니까 그때는 다 팔렸잖아요. 4, 5년 전에는 다 팔렸어. 짓기만 하면 다 팔리니까 업자들은 지자체가 갖고 뭐라 하면은 지자체는 이제 법 이전이 뭐 건축과 관련된 돈도 들어오고 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허가해주고 허가를 안 해줄 이유가 없게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허가를 해주고 중앙정부도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해줬더니만 수요가 없어. 수요가 없는 거야. 수요 계산이 잘못된 거야.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 때도 그래. 농공단지도 그래. 가보면은 내가 순천에 가보면은 옆에 해령면에 광양만 있는 쪽에 공장들이 수억 있는데 빈 땅이 많아. 덤성덤성.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보면은 중간에 농공단지 또 만들어놨어. 하나도 안 들어왔어. 텅텅 비었어요. 농공단지 만들 때 그 토지 수용해갖고 농공단지는 특히 그래요. 지자체가 사야 돼. 적으로 문제는 시장이라는 거는 실패하니까 공급량이 많으면 공급을 줄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강력하게만 하고 싶으면은 용도를 줄여서 공급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지자체가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돈도 필요하다 하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총수량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면은 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집 짓고, 여기는 기숙사로 바꾸고, 여기는 아파트 바꾸고. 이건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주상복합에 있는 그 가게들은 2층 같은데 좀 한적한 곳은 모아갖고 아동시설이든 노인 데이케어를 하든 그런 식으로 전용을 해가지고 그 이용을 해야죠. 수용도 하고 가격을 낮춰갖고 수용을 하든 현실 가격으로 수용을 하는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은 계속 공급이 많은 채로 텅텅 비고 그 사람은 결국 파산으로 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버텨내는 게 예를 들어 한 개 살 돈을 3개 산 사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이자만 내냐? 그러니까 그 돈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가 기존에 쓰던 돈, 아니 현금 들어오는 돈 있든 뭐 자식 새끼한테 뺏어오든 아니면 딴 데 주장한 게 있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자 계속 박아야지. 이자만 박는 게 아니고 관리비를 계속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이 사람이 버텨내는 돈이 아니에요. 몇 년 이렇게 버텨내고 나면은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걸 팔고 싶어도 안 팔린다예요. 절대 안 팔려요. 그래도 합시다. 차라리 빵원으로 넘기는 게 낫지.
매듭 하자고요. 이 다음 거 볼게요. 이제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자영업자가 500만이 갑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예. 한국은 전체 아까 경제활동 인구와 지역자 수와 비교해서 한국은 20%, 일본 10%, 미국 6%예요. 이 수치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거는 아시나요? 한국의 편의점 수가 5만 5천 개예요. 일본이 6만 개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한 이렇게 되면은 정당 매출액이 문제가 되겠죠. 당장 정당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한국은요 점주가 사업자예요. 일본은 점주가 고용인입니다. 직영입니다.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점주가 개인 사업자면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좋아요. 지네들은 손해를 하나도 안 봐요.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물론 그 정당 일정 보조액을 준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파리바게뜨 빵집이 4,500개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바게트가 10,000원해요. 아시겠지만 프랑스 가면은 뭐 1유로 2유로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빵값이 이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관리가 필요하냐? 이게 필요해요. 일단 소상인을 노동자화를 해야 돼요. 배달 노동자나 프랜차이즈 범주가 다른 나라에 가보면 전부 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원시 신석기 시대처럼 정글이지만 딴 데는 다 노동자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버 하는 경우가 유럽에 가면 노동자다. 미국은 노동자 아니고 사업자다 하고 들어갔던 게 유럽에 가니까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다 노동자라고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보셔야 돼. 이건 뭐냐? 재료나 자재 이런 것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본사가 직영해야 된다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자재 공급을 자율로 하는 방식이 협동조합이에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에 가면 던킨 도나스 같은 케이스예요. 던킨은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런데 자재 공급을 점주들이 지네들끼리 모아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해요. 그러니까 그 협동조합이 그 본사가 해주는 것보다 싸죠. 질이 나쁠 것도 없고 지네들끼리 다 모여 있으니까 대기업이잖아요. 그것도 그 협동조합도 엄청 크잖아요. 작은 게 아니고 던킨 전체 물건을 대는 협동조합이니까 작을 수가 없죠. 그죠? 대기업 뺨을 치죠. 그러니까 지네 던킨이 직접 하는 거나 얘들이 협동조합을 하는 거나 규모에서는 다를 바가 없어. 규모의 경제를 이야기하거나 뭐 효율이나 이런 건 문제 없는데 이익은 다르죠. 확실히 이익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 짓을 해가지고 가격도 올리고 이익도 많이 챙기고 그 다음에 나쁜 짓을 골라서 많이들 하죠. 그래서 요거 원칙이 직접 공급을 받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어디입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처럼 우리나라 스타벅스 직영하잖아요. 직영해라 해요. 일본도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일에 내가 CU를 해 24시간 편의점. 우리 할머니 내 친구가 치약선에서 오디잼을 나보고 좀 팔아줘 그러면 내가 거기다 갖다 놓고 팔 수도 있어야 돼. CU는 못 팔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점주인데 왜 내가 그걸 못하냐고 소상인 입장에서 내가 점주인데 근데 그건 바로 불공정 거래예요. 내가 점주인데 내 자본으로 내가 가게를 만들고 거기서 판매를 하는데 물론 계약은 내 이름에다가 넣어놨지만 프랜차이즈 본사가 계약을 하게 이렇게 불공정한 부분을 만들어놨어요. 그거는 미국도 똑같아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들어와 같이 계약을 해요. 그거는
그런데 어쨌든 공정거래상에서 위반이 되는 거예요. 권리 행사를 저기 프랜차이즈 본사가 상품 자재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력을 동원해서 저기 점주의 이익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불공정 거래인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일 쉽지만 이런 이야기가 안 먹히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안 먹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알아야 될 게. 아까 말했듯이 일본만 해도 아까 말했잖아요. 24시간 편의점이 전부 다 직영이라고. 그러니까 점주가 관리인인 거예요, 관리인. 우리나라 그 24시간 편의점은요, 주인보다 알바가 돈을 더 많이 갖고 간다 라는 말이 나오는 점포도 있어요. 사실 그게 엉터리가 아니에요. 거의 최저임금에 수렴해. 그쪽도요. 그래서 그 문제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 문제 종사자. 그래서 자 정리 이제 오늘 이야기했던 거 정리를 하고 끝낼게요. 드디어 끝내겠습니다. 삐졌어. 아 왜 삐져요? 약속을 안 지키잖아. 아 원래 약속 지킨 거예요, 형님. 20분에 다 한다고 했잖아. 아니지 20분씩 3번 한다 그랬지. 자 어쨌든 오늘 2가지 이야기했어요. 산업진흥하고 그다음 소상인 문제 2가지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지속 성장을 위한 구조 계획이 필요하다. 구조 계획이라는 게 뭐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뭐 기업의 외연을 키우기 위한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이런 극과 소기업의 클러스터 장기적으로는 요 방향으로 가도록 해줘야 청년한테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 관점에서 산업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과정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다. 왜냐? 요 안에 이노베이션이 숨어 있는 거예요. 기술 혁신이라는 게 없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예, 그런 거를 그 정치나 혹은 그 어떤 외부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면은 아예 세팅 자체를 정책 세팅 자체를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관심을 둬야 된다. 소상인 문제는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영업자를 노동자. 그다음 공실의 문제는 금융권, 지자체, 중앙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 정도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1인당 질문.